자,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이네요. 10주차 세 번째 시간인데, 자, 됐습니다. 표시 단위 및 도안입니다. 이게 이제 영양 성분 표시를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그 도안이 기본형이 있고, 가로형이 있고, 뭐 세로형이 있고 이러는데,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은 바로 이거 지적당하고 까트려 물거든요. 그래서 꼭 이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면은 기본형은 총 내용량이 한 포장 단위로 이제 있는 것과 100g 단위로 있는 것, 그 다음에 단위 내용량당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영양 정보를 요 한 내용량이 뭐 50g이 50g, 100g이 100g의 총 칼로리가 얼마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나트리움이 제일 위에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나트리움이 하루 권장량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 탄수화물 얼마인데 당류는 얼마이다. 그 다음에 지방 총량이 얼마인데 몇 퍼센트이고 트랜스지방과 부하지방산이 얼마이다. 이렇게 콜레스테롤, 단백질,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가지죠. 9가지. 총 열량까지. 열량 9가지는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이제 그 표시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일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가 기준이기 때문에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이러한 문구를 이제 식약처에서 어떤 거 고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줍니다. 주면은 자기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것을 영양성분 분석을 해서 바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면은 이제 그 총 내용량이 요건 100g을 단위로 100g당 몇 킬로칼로리 이게 되어 있네요. 그죠? 총 내용량은 얼마인데 100g당 얼마이다 해서 100g이나 혹은 100ml를 초과하고 일회 섭취 참고량이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g당 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100g당으로 표시를 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한 조각당 얼마, 봉지, 조각, 뭐 몇 개 등 단위 내용량이 100g이나 혹은 100ml 액체인 경우가 되겠죠. 이상이거나 1회 섭취 참고량 이상인 경우에 단위 내용량당 표시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요거는 한 포장 단위고 요거는 100g이나 혹은 100ml, 요거는 단위 내용당 총 내용량이 얼마인데 몇 조각이다. 이렇게 한 단위로 보면 세로형인 경우에는 가로형이 아니고 세로형인 경우에는 이렇게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거의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준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여기 보면은 표시 단위 및 도안에서 가로형이 아까 본 세로형, 이건 가로형이고 처음에 건 기본형이었죠, 그죠? 그러면은 총 내용량이 한 포장당 얼마인데 총 얼마인데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여기 적어놨고,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은 2000kcal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단백질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 100ml당의 어떤 그 영양정보, 그 다음에 단위 내용량당 영양정보,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가로형이냐 세로형이냐에 따라서 내용은 똑같은데 옆으로 길게 하는 거하고 아래로 길게 하는 걸로 차이를 두었습니다. 그건 이제 요거는 뭐 어떤 거 뭐라 그럴까요? 포장, 그러니까 그 제품을 어떤 포장의 제로 쓰이는지, 길게 쓰이는지, 옆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지, 그 포장 형태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표시 단위 및 도안인데, 주 표시면의 표시 서식 도안은 총 내용당 100ml당 단위 내용당 이렇게가 한 조각이 뭐 10g, 10g당 얼마이다. 총 내용은 만약에 100g인데 요 10g짜리가 뭐 10조각이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한 조각당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 주 표시면의 도안 서식에서 쭉 이렇게 총 내용량을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이렇게가 주 표시면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이제 공동 표시 기준이 있는데 특히나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자가 안전하게 이 식품을 섭취하기 위해서 주의사항을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꼭 표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면은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표시 대상은 가가 여기 가, 나, 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난류, 가금류에 한한다. 닭이라든가 칠면조라든가 오리라든가 이런 난류, 그러한 것들이 넣은 알 종류고 멸치이 들어가겠네요. 그 다음에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유. 아황산유는 이를 첨가해서 최종 제품이 이산화황으로서 SO2로 kg당 10m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뿐만 아니라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 이는 굴, 전복, 홍합도 포함을 하고 최근에 2018년도부터는 잣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이다 해서 잣도 이렇게 표시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의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을 얻은 성분도 마찬가지 알레르기를 유발한다 해서 표시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하고 나의 를 함유한 식품이나 또는 식품 첨가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표시 방법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이 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란이라는 게 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공간 브랭크를 만들어서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을 표시를 해라. 예를 든다면은 계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 굴, 함유 이렇게 해서 표시를 별도로 좀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해주라는 얘기죠. 다만 원재료로 제조를 가공을 한 식품이나 포장용 및 수입하는 식유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를 제조 가공해가지고 동일한 경우. 그 다음에 보면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 공통기준인데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입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 작업자라든가 기구, 제조 라인, 원재료 보관 등 모든 제조 과정을 통해서 생산하고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다만 제품의 원재료로서 1항에 따라 표시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표시하지 아니한다 해서 앞에 1항이 있었죠.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거.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표시 아니해도 되는데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을 표시해가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가공식품을 보면 많이 표현되어 있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설령 밀, 대두, 땅콩하고 같은 어떤 그 제조를 하지 않더라도 혼합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쓰는 이유는 혹여라도 사람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뭐 제조 어떤 그 작업장의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데부터 오염이 이렇게 접촉이 됐을 수가 있다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알레르기를 얻은 사람들이 일으켰다면은 그로부터 이 표시를 해줌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면책을 어떤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표시상을 꼭 해줍니다. 보통 막 광범위하게 이런 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다는 걸 쫙 다 적어가 놔둔 업체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공식품에 대해서 옆에 표시사항을 보면은 거의 이걸 써놨어요. 그거는 자기네들이 법적인 책임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하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으로서 공통표시 기준인데 그 밖의 식품의 주의사항을 표시할 때에 장기 보존식품 중에서 냉동식품에 대해서는 이미 냉동된 바가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과일 채소류 음료는 개봉 후 부패 변질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해주지 않고 만약에 상했다든가 뭐 이렇게 좀 어떤 변질이 됐다든가 이랬을 때에 소비자들의 크레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걸
읽어보고 이러한 그 실수를 하지 않으면 되겠지만 설령 읽어보지 않고 이렇게 뭐 상했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표시해 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영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거. 음주 전후 숙취 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 아스파탐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는 페닐알라닌을 함유한다는 내용을 표시. 아스파탐이 아마 페닐알라닌으로 전이됩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페닐알라닌이 페닐케토뉴리아라는 우리 몸의 어떤 대사성 질환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꼭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과일, 채소류, 음료, 우유 등 개봉 후 부패 변질 우려가 높은 식품에 대해서는 주의 문구를 개봉 후 냉장 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해두면은 영업자로서는 좀 어떤 이런 주의 표시를 했기 때문에 안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나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먹어야 되겠다는 그런 또 생각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표시해서 음주 전후 숙취 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해서 여기 들어있는 게 뭡니까? 천연 원래 성분을 위해서 침전물이 생길 수가 있다. 농업에서 보는 정보식품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보면은 푸드 사이언스 이렇게 있고 뭔가 음주 전후 숙취 해소에 참 좋은 거다라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 차게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거는 친절한 거고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줍니다. 이러한 어떤 그 주의사항을 표시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청보인가?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에서 당알코올류를 주원료로 한 제품에는 해당 당알코올의 종류나 함량 표시를 해야 되는데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을 표시를 하는데 당알코올은 자일리톨, 톨이 붙었죠. 솔비톨, 에리스리톨, 만니톨, 말티톨, 락티톨, 갈락티톨, 아라비톨, 리비톨 해가지고 이 당의 알코올 OH기가 붙어서 이러한 당알코올과 같은 것들은 설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의사항을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당알코올류를 여기 보면은 해당 당알코올 종류나 함량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표시를 하고 여기 보면은 솔비톨이 96.986%가 들어있다. 주석제로서 포장 재질은 프로필렌이다. 총 열량은 얼마이다. 중량은 얼마이다. 제품은 프레시 캔디이다. 식품 유형은 캔디류고 원산지나 제조원은 가려버렸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아스파탐이 들어갔기 때문에 합성 감미료인데 이거는 페닐알라닌이 들어있다는 것을 표시를 또 해놨고 그죠? 그 다음에 구입처 및 수입원에서 반품을 하고 수입식품인 것 같아요. 수입 판매원이니까. 그 다음에 과량 섭취 시에는 설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거 솔비톨이기 때문에. 그 다음 습도의 영향을 받으면 개봉 후에 빨리 섭취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주의사항을 표시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본 제품은 당알코올을 함유해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회 제공량이 한 봉지에 얼마, 여기 보면은 얼마다 하면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원터치캔 통조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롭기 때문에 개봉, 보관,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이거 안에 놓고 터치해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나서 소비자가 고발을 하게 되면은 이 제조업체에서는 다 물러줘야 돼요. 치료비까지. 그래서 꼭 이렇게 적어둬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 소비자 오인 혼동하는 표시는 금지를 해라. 식품위생법 제13조에서 허위 표시 등은 금지를 해야 되는데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이나 제조 방법, 품질,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 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대해 관하여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허위, 과대, 비방의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 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나 원재료, 성분, 용도에 관해서도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의 효능이나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이나 혼용할 수 있는,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는 하지 말으라는 얘기인데, 표시하지 말라는 얘기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도 마찬가지.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 또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그 다음 여기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어떤 심의 받은 내용하고 달리 다른 내용을 표시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동하게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원산지 표시법 하위 규정에 대한 주요 규정, 이것도 똑같이 표시 기준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고 이건 시행규칙이 되는데, 시행령이 이제 2019년 7월 1일 시행이 되고 시행규칙은 9월 10일 날 이렇게 시행이 되어지는데, 통신판매 표시는 관리 대상을 명확하게 해가지고 현행 규범과 개정사항,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대상 중에서 미량 사용 원료를 생략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인데, 현재는 농수산물 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할 때 관련 원재료를 모두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니거나 표시 광고법에서 원재료명 생략을 허용한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음식점 사용 가공 주원료 표시 규정에서 음식점에서 식유 가공품 등을 사용할 때에 미량 원재료도 표시 대상에 포함이 되는 데 비해서 이제 지금 이르는데, 이때 개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음식점에서 가공품 사용 시 주원료만 표시하도록 규정을 하고 세부 사항은 고시로 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시행규칙 보면은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활자를 개선하는데 8에서 10포인트 크기로 원산지를 했는데, 지금은 10포인트로 통일을 하고 소비자 식별이 용이하도록 진하고 굵게, 진하게 그냥 굵게 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은 농수산물 가공품의 가맹점 공급 시 표시 방법에 대한 개선인데, 가공품은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된다. 별도 표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포장재 원산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은 가공품으로 가맹사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 원산지 정보를 판매 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즉 POS 시스템, 포인트 오브 스타트인가 막 이럴 거예요. 제공하면 포장재 표시가 생략이 허용이 된다. 그 다음에 전자매체를 이용한 통신판매 표시 및 판매 제공 시 표시 방법에 대한 개선은 이렇게 포장재 표시를 하고, 그 다음 통신판매 시 원산지를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하고, 판매 제공 시 영수증 등의 표시를 허용하는 게 개정사항입니다. 영업소나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방법 개선하는 것은 냉장고 등에 보관하는 경우 보관장소에 원산지 표시해야 되는데, 여기는 거래명세서 등에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관장소 원산지 표시 생략이 허용이 된다. 거래명세서 있으면은 표시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원산지 표시는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든가 또 아니면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식약처에서 다 이런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춰서 표시를 하게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여기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가 2019년 9월에 이제 개정된 경기도 원산지 표시법입니다. 그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서 기재 의무 7월부터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의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여부 점검,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모두 24가지로 농산물이 3종류고 축산물이 6종류고 수산물이 15종류로서 모두 24가지다 해서, 이거는 이제 어떤 신문에 났는 것을 발췌했는데, 부드러운 족발, 배달료 2,000원, 이렇게가 39,000원이 되는데, 원산지는 공깃밥은 쌀이고, 보쌈김치, 배추는 국산, 무도 국산, 고춧가루 중국산, 이렇게. 삼계본 핀란드, 족발은 국내산,
축산물,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더덕, 명태, 무침, 더덕, 무, 명태, 돈, 장조림, 돼지고기 미국산, 오징어 젓갈은 오징어 중국산, 햄, 야채 볶음, 뭐 씨앗 젓갈, 뭐 이렇게 충분히, 그죠? 뭐 이러한 그 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를 얼마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이거를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언제부턴가 2019년 9월이니까 얼마 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아예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서 가져다 주면은 이제 고객들은 이걸 보고 우리가 원산지가 어떤 것이 이를 먹었냐, 뭐 창란 같은 경우 미국산이라면은 이런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준다는 뜻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품목별로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해서 적발된 건수가 있는데 벌써 그새 이렇게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했어요. 김치류 같은 경우는 거짓 표시한 거, 미표시한 거, 합계 56이 되고 전체 뭐 17%, 17.7% 정도가 되고, 그죠? 정확하게 볼 때 김치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것이 상당히 높은 비율이네요. 기타는 26.7이지만 제 1등이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소고기, 쌀이라든가 그 가공품인 경우에 8.3, 두부라든가 메주 같은 경우 국내산이 아니고 뭐 중국이라든가 8.3, 한약재주, 구기자, 우슬 같은 거, 닭고기, 이렇게 기타 해서 이제 비율을 100으로 볼 때 가장 어떤 적발 건수가 위반할 때 했던 적발 건수가 높은 것이 여기에 이제 기타에 해당되고, 그 다음으로 높은 것이 김치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식당이라든가 밖에 외식을 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뭐 배달을 한다든가 아니면 집에서 제품들 이렇게 원부 재료를 가져와서 만들어서 먹는데, 그러한 농산물이라든가 축산물, 수산물과 같은 것들을 원산지를 이렇게 표시를 위반해서 사람을 속이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이렇게 단속을 했네, 그죠? 이렇게 했고, 다음에 보면은 이제 여기 제가 퀴즈를 냈는데, 식품 표시 제도란 무엇인가? 왜 이 표시를 하는지, 그죠? 제가 아마 이 두 번째 시간인가요? 그때부터 쭉 설명을 계속적으로 식품 표시 제도에는 어떠한 것들을 꼭 필수적으로 넣어야 되고,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로서 영양 표시 제도를 이제 넣게 되는데, 이 영양 표시 제도에서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그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될 영양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또 영양 분석 어떤 소비자의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어떤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이 표시 제도를 이제 이용을 해서 쭉 적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또 이 표시 영양 성분 표시는 뭐 일반 기본형이 있고 또 가로형이 있고 세로형이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좀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표시 제도를 할 적에 소비자 측하고 그 다음에 영업자 측이 어떤 소통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미스매치 된다면 곤란하니까, 소비자 환경 측면에서 내가 말을 해라 했지만 실제 영업자의 측면에서도 왜 그러면 이 식품 표시 제도를 하는가, 이렇게 조정해서 소비자가 선택을 했을 때 소비자 자기가 선호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 표시사항에 많이 들어있다면 당연히 소비는 촉진되어질 것이고, 그러한 것을 위해서도 영업자들은 이런 식품 표시 제도를 또 활용을 해서 적게 되겠죠. 그래한 거. 그 다음에 제가 한 문제만 낸 이유는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려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쪽지로 해주시고, 지금 보니까 쪽지를 제출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지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냥 출석을 일일이 이렇게 쪽지 내는 걸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쪽지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결석으로 제가 결석으로 해서 이렇게 카운팅을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출석 점수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 꼭 수업을 들으면 쪽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것들을 사실 제가 많이 설명을 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식생활 관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이런 표시 사항들을 쭉 읽어보고 그걸 살펴봄으로 해서 어떠한 제품을 어떤 유형의 거를 영양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만들었는가, 뭐 유통기한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길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이번 주 수업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식품 구매라든가 또 뭐 보관 관리라든가 이런 데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